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독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오프닝 때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세계의 독재를 주제로 첫 번째 대동강TV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계의 독재는 모든 독재 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붕괴 과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독재는 붕괴합니다. 모든 독재는 그 붕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독재 체제는 왜 붕괴하는가?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후세인, 지금은 사망을 했죠. 처형당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몰락 과정,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의 몰락 과정, 그리고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동유럽 체제 전환, 소련의 붕괴. 오늘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소련 체제 붕괴의 그 여진이거든요. 그 거대했던 소련 체제, 독재, 사회주의 체제도 몰락을 했습니다. 세계의 독재 그 첫 사례가 루마니아가 될 겁니다. 루마니아는 아주 가장 극적으로 붕괴가 된 사례입니다. 10여일 만에 수십 년의 독재 체제가 붕괴된 극적인 사례가 바로 루마니아 사례거든요. 모든 독재는 왜 붕괴하는가? 그 이론적 배경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재 체제 붕괴의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주제인데요. 조금 쉽게 제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함께 할 거고요. 자, 독재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독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독재가 있죠. 중국도 공산당 독재 체제죠. 중국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동강TV는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요. 한 개인 또는 소수의 특권을 위해서 인간을 가장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적인 정치체제다. 그것이 대동강TV가 보는 독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독재가 왜 필연적으로 붕괴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독재체제는 두 가지를 독재의 유지를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하나는 폭력입니다. 국가적인 테러고, 또 하나는 설득입니다. 설득. 그러니까 하나는 하드 파워, 하나는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 파워를 보면 불법적인 사법 체계, 감시 체제, 비밀 경찰 체제를 활용해서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이런 아주 체계적인 국가 테러를 자행하는 일종의 공포 정치입니다. 공포로 인간을 강제적으로 복종을 시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소프트 파워의 차원입니다. 이데올로기, 교육, 문화예술 기재. 그러니까 왜 독재가 정당한지, 왜 김일성 수령이 위대한지, 왜 김정은 위원장이 김씨 일가로서 당연히 지배자가 되고 신격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영화, 예술, 문학, 교육 이런 체계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독재체제를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체제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체제에서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폭력과 문화적인 설득 기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태리 공산당 당수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걸 헤게모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폭력과 함께 문화적인 지배력을 가진 걸 헤게모니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는 붕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한 개인 또는 소수의 억압적 통치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지배체제가 아니라 소수의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중은 인구면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와 이 폭력과 문화적 기제를 가진 소수와 압도적인 다수가 존재하는데 압도적인 다수의 복종을 폭력과 문화적인 기제로 이끌어내다가 그러나 이 대중이 여기에 저항을 하면 소수는 힘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중적 저항이 현재화하면 물론 여기까지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줌의 독재 세력이 대응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과 설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을 독재로 억압하다가 대중이 임계점을 넘으면 대중의 한계가 임계점을 넘으면 바로 폭발하고 순식간에 독재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독재체제의 붕괴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으로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멀쩡하다가 내일 바로 붕괴하는 거죠. 바로 소련이 대표적입니다. 오늘까지 일상이 유지되다가 이미 돌아가신 옐친 대통령이 탱크 위에 올라가서 장미꽃송이를 들고 소련 해체를 선언한 그 순간 해체가 돼버리는 그런 것이 가장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혁명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독재체제가 붕괴하는 이론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계급혁명 이론입니다. 이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설 때 북한은 지금도 계급혁명을 얘기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뭐 계급이 존재하지 않죠. 두 가지 계급이죠. 김씨 일가의 계급과 일반 인민이라는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죠.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이 있고 이 두 계급 모순에 의해서 혁명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소수의 자본가의 지배체제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억압을 하고 노동자 농민이 자각을 하면 결국 이 소수의 지배체제는 신기루처럼 무너지게 된다. 이게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물론 전형적으로 이러한 모델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활용을 해서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쿠바에서, 베트남에서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물론 결국 소련 독립 체제는 붕괴했고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했고 중국은 공산당 독재 체제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로 북한은 변형된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계급혁명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계급혁명 이론은 최근의 정치 변동, 이 혁명을 설명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소련 혁명, 계급혁명 아니었거든요. 중동 재생혁명도 계급혁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홍콩 우산혁명도 진행형입니다만 계급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현대에 일어나는 정치변동 혁명에 관한 이론을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독재체제 붕괴는 왜 일어나는가? 독재체는 왜 붕괴하는가? 이론 두 번째. 첫 번째 계급혁명 이론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왔던 세계사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왔던 이론이고요. 지금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정치변동과 혁명, 독재체제 붕괴를 설명한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사회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 좌절과 박탈과 좌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좌절하면 저항을 한다는 거죠. 여기 유명한 사람이 바로 테드 거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가난하다. 그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상대적 박탈감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모두가 10원씩 가지고 있으면 비교해도 다 10원씩 가지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과 비교했을 때는 이 상대적으로 내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부자가 됐어도 100억 원짜리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100억 원이니까 부자죠. 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 가진 사람은 성공을 한 거였죠. 그러나 만일에 주변에 1조 원 가진 부자가 있다면 100억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은 만족하지만 그러나 1조 원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100억 원 가진 사람이 좌절하죠. 이제 그때부터.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절대적인 박탈감, 절대적인 어려울 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열망적 박탈감입니다. 뭐냐? 지금 현재가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 기대가 커집니다. 열망이 커져요. 그러면 현재와 이 열망과의 사이가 커지죠. 이럴 때 좌절한다는 겁니다. 아, 열망이 결국은 달성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혁명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점감적 박탈감. 좀 말이 어렵죠. 뭐냐면 지금 기대치는 일정한데 생활 수준이 나빠지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게. 그러면 전에는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때 혁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진적 박탈감입니다. 지금 삶의 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개선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좌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좌절이 공격으로 발전한다. 영어로 이제 frustration, aggression인데요. 이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을 둔 분노와 좌절이 바로 공격,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상대적 박탈감 이론입니다. 더 극적인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좀 재미있죠? 이건 이제 그림입니다. 이건 제이커브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맨 밑에 있는 선이 J자처럼 생겼죠? 그 맨 밑에 있는 선을 보시면 그게 실제 만족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욕구와 시간의 맨 처음을 보시면 첫 번째에서는 이 점선은 기대치고요. 실선은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점선과 실선이 같죠.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징은 뭐냐면 실제 욕구 만족도는 증가하는데 기대치는 더 높아요. 그런데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점점 이 실제 욕구 만족도와 기대치가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둘 다 욕구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맨 오른쪽에 오시면 갑자기 실제 욕구 만족도가 떨어지죠. 기대치는 그대로 있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좋아진다고 계속 인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대치가 좋아지죠. 그리고 실제 기대치가 좀 좋아져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거 불가능하구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기대치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상황은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니까 기대치와 실제 상황이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이때 혁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혁명들이 독재체제 저항행위가 이때 발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중구조론입니다. 이중구조론. 아마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가장 이 현대 독재체제 붕괴에 적합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2사회론. 사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적사회, 사적사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공적사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제가 제 혼자 연구실에 가거나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편하게 입고 반바지만 입고 위에통도 벗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공적인 사회관계와 사적인 사회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빙 가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극학적 사회학이라는, 연극 무대는 두 가지가 있죠. 화려한 연극 무대, 그 다음에 무대 뒤편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공적 관계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욕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셈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2 사례는 뭐냐면은 세컨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공적 독재 체제는 엄청난 폭력과 문화적인 기제로 우리를 억압을 하니까 겉으로는 독재 체제 순응을 한다는 겁니다. 김일성 만세, 차우스스크 만세, 레닌 만세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커진다는 거죠. 왜? 실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독재 체제는. 그러면 제1사회와 제2사회의 괴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임계점이 되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2사회론입니다. 이 얘기는 헨키스라고 하는 헝가리 학자가, 사회주의 학자가 자기들의 체제 붕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제시한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선호위장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ference falsification, 좀 말이 어렵죠? 쉽습니다. 티무르 쿠란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얘기한 건데, 선호한다. 선호는 좋아한다는 얘기죠. 뭘 좋아하느냐? 위장하는 걸.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내왔어요. 속으로 먹고 싶어요. 친구 어머님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먹을게요 하고 허겁지겁 달려들지 않죠. 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얘기는 그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위장하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선호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는 PD 선생님이 서 계시거든요. 아주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솔직히 제 강의가 아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으면 제가 화낼 거고, 이제 김 PD 이제 다시 보지 맙시다. 이러면 본인이 손해니까 위장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는 이런 위장을 합니다. 왜? 이 위장이 더 유리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 체제에서는 이 위장이 아주 극대화로 나타납니다. 왜냐? 저항을 하면 처형당하거나 구금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호위장은 모든 사회에서 존재하지만 독재 사회일수록 선호위장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영화 보면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김정은이 지나가면, 김일성이 지나가면.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의 모든 김정일의 행위에 감격을 합니다. 근데 정말 감격할까요? 굶으면서, 배급을 못 받으면서, 약국에 약이 없어서 사랑의 불사약을 김정은이 위원장이 쓴 약을 받았는데 감동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호위장은 독재 체제에서 가장 발달하고요. 이 선호위장이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으면 터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앞에 있는 PD님이 에이, 나 이거 안 찍어도 좋아. 나 굶어도 좋아. 이 강의 못 듣겠어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게 바로 독재체제 붕괴를 설명하는 선호위장 이론입니다. 독재에 순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비엘리트 대중봉기론입니다. 이건 뭐냐? 바로 대중의 특징은 뭐냐?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독재자는 소수죠. 그러니까 최근의 혁명, 독재체제, 반독재 운동을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엘리트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폭발해서 일어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중은 엘리트에 비해서 자금력도, 전문적인 지식도, 동원력도, 체계성도 없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죠. 압도적인 볼륨입니다.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래서 오늘 독재체제가 왜 붕괴하는지 이론적 접근을 해봤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인데 근대에 있었던 계급혁명론,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이죠. 사회심리학적 이론, 분노와 좌절이 공격으로 나온다는 이론, 상대적 박탈감 이론을, 제이커브 이론을 봤고요.
그다음 이중구조론, 제2사회론, 세컨드 소사이티가 커진다, 위장의 한계가 왔다, 그다음 엘리트의 폭발적인 저항력,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독재 체제는 붕괴합니다. 반드시. 왜냐? 모든 독재는 소수의 이해관계, 소수의 특권을 위한 것이지 모든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독재 체제 강의 딱딱했을 것 같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